매실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런데 같은 매실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그동안 올려드렸던 매실 췌장 당뇨 관련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 쏙쏙 뽑아 새롭게 엮어보았어요. 가볍게 넘어가기 쉬웠던 맹점과 실정 활용법까지 넉넉히 담았으니 10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매실을 더 안전하게 더 효과적으로 즐길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매실청을 진하게 타서 한 컵 들이켜면 속이 뻥 뚫린다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매실의 유기산은 위액 분비를 촉진해 더부룩함을 줄여주지만 혈당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숨은 복병이 돼요. 매실청은 매실과 설탕 비율이 약 1대1이기 때문에 밥숟가락 한 스푼, 그게 약 15ml 정도 되죠. 기준당 10g 안팎이 들어있어요. 공복 혈당이 높은 아침 시간에 설탕 시럽을 단숨에 밀어넣으면 췌장이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 분비 세포가 지쳐서 당뇨 전 단계 공복 혈당 장애, 이형 당뇨 순으로 악화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혈당이나 췌장 건강이 걱정되시면 매실청 원액은 하루 총량 30ml를 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물 200ml 이상에 희석해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드시는 방식이 안전해요. 반대로 평소 식사를 거르기 일수라 위산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들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든 분들한테는 적절히 희석한 매실차가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하죠. 매실 속 사과산, 구연산, 주석산 등 여러 유기산은 침샘과 위샘을 자극해 식사 준비 운동을 돕고, 음식 섭취 후에는 지방분해 요소 리파아제의 작용을 촉진해 느끼한 기름기까지 정리해주죠. 다만 유기산이 지나치게 농축된 형태로 들어가면 식도와 위점막을 자극해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서 물 한 컵에 매실청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자신의 위장 상태에 맞춰 농도를 한번 조절해 보세요. 생매실을 그냥 베어 물거나 덜 익은 매실을 장아찌로 바로 담가 드시는 분도 더러 계신데, 이때는 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태가 문제죠. 이 아미그달린은 우리 몸에서 과당 효소와 만나면서 청산가스 형태로 변해서 두통이나 구토 그리고 저혈압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생매실 중독 사고는 해마다 응급실에 보고될 정도로 드물지 않으니 매실을 드실 때는 반드시 5개월 이상 숙성해서 독성을 없앤 뒤 드셔야 돼요.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타닌과 폴리페놀 함량이 올라가서 항산화 효과도 강화되므로 빨리 먹겠다고 서두르다가 약효만 줄이는 실수를 범하지 마세요. 매실이 비타민C 공급원이라고 해서 샐러드에 당근과 함께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는 비타민C를 산화시켜버려요. 매실청과 당근을 동시에 먹으면 매실에서 기대한 항산화 효능이 반 이상 사라질 뿐 아니라 위장에 남은 산화 부산물이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을 부를 수 있어요. 건강식을 노린 조합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당근은 가급적 익혀서 드시거나 매실 음료는 당근 섭취 3시간 이후로 미뤄서 비타민 파괴를 최소화해 주세요. 돼지고기 잡내 제거용으로 매실청을 쓰는 가정도 많은데, 조리 초반에 소량 넣어서 헹궈내는 정도는 무방하지만 양념장 단계에서 다량의 매실청을 붓는 습관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돼지고기의 포화지방이 위에 배출을 늦추는데 매실의 시트르산이 위산을 추가로 자극하면서 지방이 오래 머물면서 소화불량이 심해질 수가 있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운동 자태가 늦어져서 속쓰림이나 복부팽만 증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매실청은 향만 입히고 나머지 단맛은 양파나 배, 사과처럼 소화가 비교적 수월한 재료로 대신하는 편이 좋아요. 매실이 구취 개선에 좋다는 이야기는 경험담으로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로 매실에는 벤조산과 타닌 같은 미생물 억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 세균 번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또한 위장에서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올라오는 이 휘발성 가스를 완화해 입냄새를 이중으로 잡아주기도 하죠. 다만 치아가 약하거나 이미 잇몸 염증이 있다면 시큼한 산이 직접적으로 범랑진을 녹일 수가 있으니 빨대 사용이나 입 헹굼으로 산도가 치아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장 건강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50대 이후부터는 장의 연동 운동이 둔해지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줄면서 변비나 가스나 설사가 번갈아서 나타나기가 쉬워요. 매실의 피르크산은 대장 근육층에 직접 작용해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유기산이 장내 pH를 낮춰 유해균 증식을 억제도 하죠. 특히 클로스트리디움처럼 독소를 만드는 균은 산성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매실차를 꾸준히 마시면 설사의 원인이 되는 독성 대사물이 줄어들어요. 다만 만성 신부전 환자는 칼슘이나 인이나 유기산 대사가 느려지므로 매실 제품은 의사분들의 상담 없이 드시는 거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혈당 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매실의 당부화 지수는 과일류 중 비교적 낮은 편인데 절대로 무혈당 식품은 아니죠. 설탕 시럽과 함께 들어가기에 혈당 지수, GI 지수가 55 이하인 생매실 자체와는 달리 매실청인 GI는 65에서 70까지 올라가요. 그럼에도 매실이 혈당 스파이크를 누그러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는 이유는 다량의 폴리페놀이 장벽에서 탄수화물 분해 요소, 즉 알파
글루코시다제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설탕이 섞인 매실청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폴리페놀 효과를 상쇄할 수가 있으니 희석 분할 섭취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한편 매실에 풍부한 말산이나 카테킨은 관절 내부에 모인 염증 사이토카인을 낮춰줘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는 동물 실험 보고도 있어요. 이것이 약 효과만큼 강력하다고 보긴 어렵지만 지속적인 저강도 운동과 체중 관리에 매실차를 곁들이면 관절 부담이 줄어들고 굳은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는 느낌을 체험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관절 통증이 심한 날은 뜨거운 물 200ml에 매실청 반 스푼, 생강즙 몇 방울을 추가해서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체내 혈행이 늘어나면서 진통제 없이도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완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매실과 궁합이 뛰어난 재료로는 생강 외에도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가 있어요. 해조류 속 수용성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담즙산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데 매실의 유기산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면서 알긴산이 더욱 적극적으로 지방 독소를 끌어안고 나가는 시너지가 만들어져요. 여름철에 입맛이 없을 때 매실 미역 냉국을 만들어 드시면 갈증 해소, 변비 완화, 혈중 콜레스테롤까지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갖가지 효능을 듣고 나면 그럼 매실은 많이 먹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음식은 어디까지나 용량 반응 곡선이 있어요. 매실청 원액 하루 30ml, 매실주 소주잔 1잔, 매실장아찌 2-3쪽이 일반적인 권장치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산독 증상으로 속쓰림, 설사, 치아 부식이 나타날 수 있고 특정 약물, 예를 들면 와파린 계열, 혈당 강화제, 상호작용해서 약효가 불안정해질 위험도 있어요. 특히 와파린 복용자는 비타민 K 결핍을 막기 위해 채소 섭취가 필수인데 매실이 과도한 위 산도 상승을 일으켜서 위장출혈 위험을 높일 수가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그 양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숙성 용기 위생 문제도 중요해요. 매실을 담글 때 유리병을 끓는 물에 10분 이상 소독하고 완전히 건조한 뒤 사용해야 곰팡이나 효모 번식을 막을 수가 있겠죠. 숙성 과정에서 가스가 차오르면 병뚜껑을 살짝 열어 가스를 빼주고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병목까지 잡균이 달라붙지 않도록 종이 타월로 깨끗이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보관 온도는 15도 이하가 이상적이고 25도 이상에서는 효모 발효가 과도해서 술맛이 강해지고 식초화가 빨라지겠죠. 매실을 꾸준히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담즙 유출 이상으로 흑색변 또는 회색변을 본다면 단순 위장 문제로 넘기지 말고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도 안전하죠. 췌장암 초기 증상과도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체중이 급격히 빠지거나 허리 중간에 찌릿하게 아픈 느낌이 동반되면 췌장, 담도, 간 기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매실을 드셔도 소화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면 단순 과식이 아니라 과민성 장 증후군이 아니라 소화효소 분비장애, 담관폐색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숙성기간 지키기, 희석, 분할 섭취, 궁합식품 구분, 개인지랑 맞춤 영양 조절, 이 4가지만 지키면 매실은 속을 달래주는 소화제이자 관절 통증을 누그러주는 자연 진통제, 혈당과 혈관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가 있겠죠. 몸 상태를 꼼꼼히 관찰해서 자신에게 맞는 용량을 찾아보시고 평소에 복용 중인 약이나 기저질환과의 상호작용은 주치의와 꼭 항의해 주시는 게 좋고, 그렇게만 관리한다면 매실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에서 오랫동안 건강을 지켜줄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에요.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 호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호두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지만 저는 달달하게 졸여진 호두 강정이나 제과점에서 파는 호두 과일을 커피랑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에 이롭다고 잘 알려진 호두 그냥 막연하게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지 않으세요? 호두는 견과류의 일종으로 기원전 7000년 전 고대 인류가 친숙하게 섭취해온 식품이라고 해요. 인류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호두를 섭취해왔다니 아주 옛날부터 인류에게 많은 영양소를 적용해준 식품이에요. 호두에는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풍부한 영양소가 함유된 호두가 주는 우리 몸에 이로운 점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과는 바로 노화 방지예요.
호두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주죠. 특히 노화 방지와 관련이 깊은 성분으로 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감기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데, 자유라디칼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켜서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요. 세포의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또 호두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데에도 꼭 필요한 성분이죠. 특히 피부가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름과 피부 처짐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두 번째 호두의 놀라운 효능은 바로 뇌 건강 유지예요. 호두의 외형이 뇌를 닮아 예로부터 머리가 좋아져 잘 알려져 있는데, 외형만 닮았다고 뇌에 좋다는 것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주로 생선에서 많이 발견되는 성분이잖아요. 호두에도 그만큼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해외 알츠하이머 저널에서는 호두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므로 알츠하이머 발병과 진행을 늦추거나 위험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호두에는 이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고,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뇌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돕는 호두는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늦추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 또한 풍부해서 뇌의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죠.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지켜줘요.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부터 호두를 꼭 드시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호두의 효능은 바로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호두가 뼈에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아도 뼈에 좋다는 건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호두가 뼈 건강에 미치는 좋은 작용들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는 칼슘뿐 아니라 다른 중요한 성분들도 함유하고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에요. 호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데,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마그네슘 역시 뼈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죠. 마그네슘은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두 성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예요.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은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이뿐 아니라 오메가3는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갖고 있고,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에도 굉장히 유익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호두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바로 암 예방 효과예요. 호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덕분에 암 예방 효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22년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자료를 보면 호두나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알파리놀렌산을 꾸준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 약 10% 정도 감소되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위험률은 20%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뿐 아니라 호두에는 이 폴리페놀과 엘라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 엘라그산은 항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엘라그산은 체내에서 엘라그산 대사물질로 변환돼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고, 폴리페놀은 암세포의 확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죠. 호두는 이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암은 염증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데, 호두가 가진 염증 완화 효과는 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호두에 포함된 비타민 E와 셀레늄 등의 성분은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 암 환자에게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호두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켜줘서 우리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호두의 효능 정말 놀랍죠. 이렇게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호두, 이것들과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데, 호두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식품들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요거트예요. 요즘 들어 그릭 요거트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단어들 접해보셨잖아요. 요거트에는 단백질, 칼슘, 프로바이오틱스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등등이 풍부하죠.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요. 요거트에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우리 장내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키고 장 건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호두의 지방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더욱 향상시켜
흡수시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건강한 지방산을 요거트와 함께 섭취하면 호두의 지방이 소화와 흡수를 도와서 영양소의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영양분뿐만 아니라 호두의 고소와 크리미한 식감과 요거트의 부드럽고 상큼한 맛은 잘 어울려요. 함께 섭취하시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즐길 수가 있죠. 그러니 이제부터 요거트를 드실 때 호두와 함께 드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호두와 환상의 궁합의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나나는 탄수화물과 천연당과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나나의 당은 호두 대비 신체에 더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고 해요. 호두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성분들은 신체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바나나와 호두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서로 보완적인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고 영양소의 흡수 또한 더 쉽고 오랫동안 지속이 되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영양뿐 아니라 호두의 식감과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맛은 잘 어우러지는데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한번 섭취해보세요. 달달한 바나나의 맛과 호두의 고소한 향이 의외로 조화로워서 맛과 식감, 영양소까지 한 번에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소하고 맛도 좋고 몸에도 정말 좋은 호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섭취해도 안 좋다는 사실. 호두는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모든 식품들이 그러하듯이 호두도 적정량을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몸에 좋은 호두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몸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호두를 섭취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는 알러지 반응이에요. 호두는 견과류 중 알러지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인데 일부 사람들에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대요. 호두 알러지가 있는 경우 호두를 섭취했을 때는 입술이나 혀, 또 얼굴이 부풀거나 호흡곤란을 겪을 수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신체 증상에 따라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다르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이런 증상이 발생되면 즉시 호두 섭취를 중단하고 필요시 의사와 상담해야 되고, 호두 섭취 시 주의할 점 두 번째는 과도한 섭취예요. 이 호두는 100g당 약 650칼로리로 매우 고칼로리 음식이에요. 하루 섭취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가 있는데 호두에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대부분 불포화 지방이라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고 있겠죠. 근데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에 약 20-30g 정도, 이건 약 5알에서 7알 정도인데 쪽으로 봤을 때는 10개에서 15쪽 정도 돼요. 호두를 섭취할 때는 꼭 기억해 주세요. 호두 섭취 시 유의할 점 세 번째는 변질이 일어난 호두 섭취죠. 호두와 같은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산패가 쉽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호두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산화가 되기 쉬워요. 산화가 진행되면 지방의 구조가 변형이 되고 산화된 지방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에 손상도 줄 수 있는 그런 물질이죠. 이뿐 아니라 또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위험도 가지고 있고, 호두가 산패되면 아크릴아마이드라고 하는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은 발암 물질이죠. 이렇게 산패된 호두를 장기적으로 섭취할 때는 암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산패돼서 변질이 일어난 호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호두를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색상을 보는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갈색이나 황금빛을 띠는데 산패된 호두는 색이 어둡게 변하고 부패한 느낌이 들어요. 또 산패된 호두는 비린내나 신내가 날 수 있고, 신선한 호두는 자연스러운 고소한 향이 나요. 또한 맛도 다른데 신선한 호두는 말 그대로 고소한 맛인 반면 산패된 호두는 씁쓸하거나 오래된 기름향이 나죠. 썩은 것 같이 불쾌한 맛이 날 수가 있겠죠. 신선한 호두를 골랐다면 산패되지 않게 보관 방법도 중요한데, 호두는 잘못 보관하면 쉽게 산패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호두는 원래의 껍질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데 껍질을 벗기지 않고 보관하면 외부에서의 영향이 미치는 걸 줄일 수가 있어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가 되는데, 하지만 호두를 먹을 때마다 까야 되는 이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이미 까진 호두를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이런 호두는 공기와 빛에 노출되면 산패가 촉진되기 때문에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밀봉할 수 있는 용기에 담아 보관하거나 진공이나 밀봉팩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호두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해서 서늘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미 껍질을 벗긴 호두는 쉽게 산패할 수 있으니 냉장 보관 필수적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11일 24분 동안 안 자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 뒤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치 고문을 당하는 수준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회상하고 다시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가 회복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돼요. 특히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렇게 우리 신체에 중요한 잠, 이 수면의 기능 4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하루에 잠을 이만큼 자면 치매 걸릴 확률이 2배나 높아지고 수명은 10년이나 줄어들 수 있어요. 요즘 들어 자고 나신 뒤 개운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나요? 아니면 젊었을 때보다 깊게 주무시지 못하고 자주 깨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의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제대로 된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인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건강한 잠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잠은 우리 신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잠을 자지 않고 항상 깨어 있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잠을 자지 않는 실험을 한 사람도 있는데, 기네스북에 기록된 랜디 가드너라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 랜디 가드너는 11일 24분 동안 안 자는 실험을 진행했대요. 그 뒤에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문제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마치 고문을 당하는 수준 그 이상의 고통이라고 회상하고, 다시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리 신체에 중요한 잠, 이 수면의 기능 4가지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수면의 기능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신체 회복과 우리 몸의 면역력에 대한 유지예요. 이 잠은 단순히 피곤을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시나요? 이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세포가 회복되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강화돼요. 특히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또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나 아기 때만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 성장 호르몬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나와요. 이 호르몬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근육 회복과 조직 복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운동을 하신 뒤에는 우리 몸의 근육 조직이 손상이 되는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또 근육의 회복을 도와요. 또 수면 중에는 이 심박수랑 혈압이 낮아져서 우리 몸의 심혈관계에 휴식도 주고, 이로 인해서 신체 전반적인 회복이 또 촉진이 되죠. 또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 T세포와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활발히 분비가 되는데, 이 세포들은 우리 몸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은 싸우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보호막, 그리고 감염이나 질병에 대한 방어력도 증가시켜요. 따라서 우리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신체 회복이 느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감염이나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기억해 두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을 줘요. 수면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면 중 우리의 뇌는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또 감정적으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요. 만약에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쌓여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또 불안해질 수가 있고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수면 부족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정기적인 수면은 우리 몸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수면의 기능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의 향상이에요. 우리 뇌는 잠을 잘 때 깨어있을 때 학습한 내용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그 기억을 강화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공부나 일을 할 때 밤에 충분히 잠을 자면 다음날 더 잘 기억하고,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밤을 새거나 충분한 수면을 이루지 못한 날은 자꾸 실수하고 어떤 것을 배웠는지 생각이 안 나는 이러한 경험들도 다들 있으실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수면은 우리 뇌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확실히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동안 뇌 신경 전달하는 세포가 있는데 그 시냅스 연결이 강화가 돼요. 이는 새로운 정보나 기술을 학습한 뒤에 우리가 그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특히 학습이나 직장에서의 업무 효율성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네 번째 수면의 기능은 우리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죠. 수면은 체중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이 먼저 깨져요. 배고픔을 유발하고 식욕을 촉진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증가하게 되죠. 이 그렐린 수치가 높으면 식욕이 강해지고 또 과식을 하거나 우리가 고칼로리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돼요. 반대로 수면이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
몸에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렙틴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건 오히려 감소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을 잘 느끼지 못하고 배고픔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과식을 할 수가 있고 야식을 찾게 되는 일도 늘어날 수가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체중 증가도 유발하고 또한 이러한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시켜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까지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체중 관리와 대사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몸에 중요한 수면, 혹시 나이가 들수록 잠이 들어들고 또 깊은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진다고 생각되시는 분 있나요?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고 일찍 깬다고 하는 것,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근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신체적 생리적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노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수면이 단축되는 이유,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이 줄어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 몸에 대한 호르몬 변화예요. 이 신체가 노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호르몬에 대한 변화도 일어나는데 이러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나이가 들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쉽게 말해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 중에 일종이에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분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렇게 멜라토닌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밤에 잠들기도 힘들어지고 깊은 잠에 들기도 힘들어져요. 이로 인해서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 성분 같은 경우 예전에는 우리가 직구로만 구매해서 드시던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처방전으로도 병원에 가서 살 수가 있어요. 또한 여성의 경우는 특히 폐경기 이후에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분비가 급격히 또 감소하게 되는데 여성분들 중 폐경 이후에 전보다 또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 여성 호르몬들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주요한 호르몬으로서 그 변화가 수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에스트로겐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프로게스테론은 진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우리 몸의 이완과 수면 유도를 돕기도 해요. 하지만 여성분들이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들이 급격히 감소하게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면증이 발생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또한 폐경기 여성은 갱년기 증상으로 인한 홍조, 발한, 불면증 이러한 같은 증상으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될 수가 있고 결국 이러한 증상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나타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의 변화예요. 우리의 생체 리듬은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리듬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요.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른 아침에 일어나게 되는 경향이 되게 뚜렷해지고 저녁에는 또 일찍 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생체 리듬의 변화로 인해서 밤 시간 동안의 수면 시간이 단축이 되거나 불규칙한 수면 패턴도 나타날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의 작용 때문이에요. 요새 걱정이 있어서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 있으시죠?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삶의 변화랑 스트레스, 외로움 등의 심리적인 요인도 수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요. 예를 들어 은퇴하신 뒤에 일상에 변화가 생기거나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있을 때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가 있죠.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수면에 방해가 돼서 잠을 자도 깊게 잘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불면증이 있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이러한 불면증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는 수면 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 영향은 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 수면 장애로 발생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집중력 저하예요. 잠을 설치고 나면 정신이 없고 깜빡깜빡하는 일도 굉장히 많으시죠.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일단 떨어져요. 또 일을 하거나 일상적인 활동도 할 때 쉽게 집중할 수가 없고 작은 일에도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죠.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몸에 전반적인 정신적 피로가 쌓여서 어떠한 일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굉장히 두 번째는 감정의 기복이에요.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감정의 기복을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자고 일어난 후에도 피곤함이 계속되고 기분이 쉽게 변하거나 예민할 수 있는데 특히 또 불안감도 자주 느끼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제 세 번째, 신체 통증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수면이 신체의 통증을 유발한다고 하니 놀라신 분도 계시죠. 잠을 못 주무시는
주무시면 두통이 생기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뿐 아니라 근육과 우리 관절에도 통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몸이 더 쉽게 피로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만성적인 통증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건강에도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을까요? 이 숙면을 취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질 좋은 수면의 첫걸음은 바로 수면 환경 개선입니다. 이 수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잠을 깊게 자는데 어려움을 주는데, 어떤 환경이 좋으며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침실은 어두운 환경이 가장 좋아요. 온도는 적당히 시원한 상태도 유지하는 게 좋고, 뜨끈뜨끈하게 몸을 지지면서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수면 질에는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니라고 해요. 또한 침대와 베개가 너무 딱딱하거나 몸에 맞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몸이 편안해야 몸이 잘 휴식을 할 수가 있죠. 또 소음도 많거나 너무 밝은 환경에서는 잠을 깊이 자기가 어렵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두 번째는 깊은 수면을 위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 유지입니다. 이 수면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좋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우리 몸의 리듬을 만들어주고, 의사 선생님들도 항상 말씀하시는 얘기죠. 수면 또한 마찬가지인데, 그 이유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계속 불규칙하게 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요. 그렇게 되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다 같이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 보지 않기예요. 자기 전까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주무신 분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어떤 분은 소리를 작게 줄여놓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 이 스마트폰을 자기 전까지 시청하는 것은 깊은 수면에 도움을 주진 않아요. 이 스마트폰이나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방해해서 잠드는 시간을 늦추게 만드는데, 밝은 불빛을 보면 우리 뇌에서는 자연스럽게 잘 시간이라는 인지를 잘 못하게 돼요. 그래서 최소 잠자기 1시간 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게 수면을 도와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최악의 습관 네 번째는 카페인과 술이에요. 커피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피곤하거나 졸음이 올 때 커피 한 잔씩 하고,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이 우리 몸에 각성 효과가 있어서 수면을 방해하는데, 질 좋은 수면을 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나 저녁에는 커피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가급적으로 피하시는 게 좋고, 자기 전에 술 한잔 하시는 분 많이들 계시죠. 술은 처음에는 이완작용으로 잠에 드는 것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실제로는 깊은 수면을 방해하게 돼요. 이 술이 체내에서 분해가 되면서 알코올 대사 부산물인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기는데, 이 물질은 체내에서 불쾌한 증상도 일으킬 수 있고 신경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난 뒤 주무시면 중간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주 깨는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다시 잠을 취하려고 해도 쉽게 잠이 안 들고 잠드는 텀도 길어지고, 잠을 단지 일어났는데 개운하지도 않고, 이제부터는 이 주무시기 전에 커피나 술보다는 카페인이 없는 따뜻한 차를, 아니면 따뜻한 물도 괜찮아요. 카페인이나 술은 우리 몸의 수면의 질을 낮춘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세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잠들기 너무 힘드신 분들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삶의 질과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는 웬만한 방법으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간단한 안정제나 수면제도 처방을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를 통해서 업무의 질이나 삶의 질을 좋게 나가는 것도 정말 중요한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 전에 다양한 식품의 도움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 기준에 우리나라 식약처 개별 인정형 원료 리스트 중에서 수면의 질과 수면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원료가 한 5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감태 추출물, 그리고 두 번째는 미강 주정 추출물, 세 번째는 유단백 가수 분해물이라고 해서 락티움 성분, 네 번째는 L-글루탐산 발효 가바불만, 다섯 번째는 이제 아시아간다 추출물. 이렇게 현재는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이러한 성분을 넣어서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제가 여러 논문들을 보면서 외국에서는 라임과피 추출물이라는 식물 소재 성분도 나와 있는데, 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수면을 유도하는 기전도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임상실험 대상 대조군 약을 일반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하지 않고 이 졸피된 성분으로 실험을 진행했던 것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국내에 허가가 되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러한 식품 원료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은 상대적으로 당연히 처방약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부작용 또한 처방약보다는 당연히 적고 안전하죠. 그래서 수면으로 인한 불편함을 가지신 분들은 처방약을 선택하기 전에 생활습관, 패턴, 건강기능식품 등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방법을 먼저 해보시고 스스로의 관리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서 차후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한 습관이 항상 나를 만든다. 건강한 삶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루 1분만 하시면 뇌 기능이 살아나고 치매가 예방됩니다. 혹시 기억력이 요즘 들어 안 좋아졌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신가요? 깜빡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고 뭘 가지러 나갔다가 생각이 안 나서 돌아오신 분들도 많고 저도 차 키를 집에 두고 차 앞에 와서야 생각난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러다가 문득 이거 너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하고 생각이 든 적 저도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노년에 걸리고 싶지 않은 질환 1위인 치매. 중년 이후에는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활동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치매는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돼서 기억력이나 사고력, 언어 능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감소하는 질환인데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발생이 많이 되면서 나이가 들수록 이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감퇴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거 아셨나요? 물론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인데 이 뇌의 구조나 기능에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라 중년부터 뇌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 뇌는 20대 때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되고 30대 이후에는 이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중년부터 정신적, 신체적 자극을 계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이 뇌의 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40대 후반부터는 이 치매의 위험 요소가 누적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운동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치매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중년이 지나신 노년분들 치매를 예방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혹은 경미한 증상이 있으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주목해주세요. 노년기 분들 또한 이 기억력 감퇴를 막을 수 있게 뇌를 꾸준하게 자극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습관을 만드시고 적절한 치료를 하신다면 진행을 늦추거나 관리하실 수 있어요. 혹시 치매를 예방하는 습관 중에는 운동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 운동이 치매 예방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와 논문들로 인해서 밝혀졌는데 우리나라에서 메인 병원 중에 하나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한국인이 치매에 걸리는 가장 큰 원인이 신체활동 부족이라고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도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신체활동 부족이 치매 발병 요인의 약 8.1%를 차지했고 당뇨병과 고혈압 수치랑 비교했을 때 당뇨병은 한 4.2%, 고혈압은 2.9%라고 해요. 이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비율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치매 예방에 중요한 운동 하루에 한 번씩 근처 공원으로 우리 모두 가벼운 산책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런 걷기 운동이 과연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까요? 아쉽게도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치매 예방 운동은 천천히 뒷짐지고 걷는 것보다는 산보가 아니죠. 조금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 유산소 운동은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우리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가볍게 걷는 것보다는 심장 박동수가 조금 더 올라가고 숨이 조금 가빠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운동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유산소 운동 3가지를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치매 예방에 좋은 첫 번째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기는 정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인데 우리가 하루에 30분 이상만 빠른 속도로 한번 걸어보세요. 30분 이상 빠른 속도로 걸으면 체지방도 태워주고 굉장히 건강에도 유익한 효과가 바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걷다 보면 숨이 조금 가파져 오는데 대화는 가능한 정도, 이 정도가 빠르게 걷기 운동이에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조금씩 빠르게 걸으면서 숨은 조금 가빠오고 땀은 조금 나고,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세요. 이렇게 빠르게 걷기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심박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혈액순환도 촉진되고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양도 증가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뇌 세포의 활성화도 이루어지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자체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걷기는 이 스트레스 해소에도 매우 효과적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도 있어요. 두 번째는 수영입니다.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죠. 관절에도 부담을 주지 않고 또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인데, 수영을 하면 전신 근육을 사용해서 심박수도 증가시키고 뇌로 가는 혈류도 증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또한 이러한 수영은 운동 강도 자체를 조절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신체의 다양한 부위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을 시키고 이 물 속에서의 감각이 또 심리적으로 안정도 줘서 이 수영을 꾸준히 하면 신경 가소성이 증진돼서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유익해요. 세 번째 유산소 운동은 계단 오르기입니다. 자, 계단 오르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많이들 들어보셨던 운동이죠.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계단을 오르는 것은 하체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이 심박수도 높이는데 매우 탁월한 운동인데, 이 운동은 집이나 직장이든 어디든 할 수가 있죠. 이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 몸의 엉덩이나 대퇴사두근 이런 쪽의 근육도 강화시키고 동시에 뇌 기능도 자극할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운동이에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체력 향상도 되고 뇌의 혈액순환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치매에 좋은 운동은 그럼 유산소 운동만 있냐? 아니에요. 근력 운동도 우리 치매 예방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이 근력 운동을 통해 몸의 근육을 강화하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서 우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어떤 근력 운동이 치매에 좋은지 추천하는 운동들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근력 운동은 저항 밴드 운동이에요. 저항 밴드가 뭔지 생소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 저항 밴드라는 건 주위 생활용품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 고무 탄성이 있는 밴드인데, 쉽게 말해 노란 고무줄이 굉장히 크고 두껍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밴드도 가격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부피도 작고 가벼워서 실은 요가나 체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이 저항 밴드를 활용하면 근력 운동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운동은 팔과 다리, 복부 다양한 부위로 운동할 수도 있고 또 관절에 무리도 가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데, 집에서도 이 밴드 하나면 간단히 할 수 있어 꾸준히 실천하기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은 정말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서 운동법을 익히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저항 밴드를 이용한 운동을 하면 근육도 강화시키고 우리 뇌의 신경 연결도 자극할 수 있으니 꼭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추천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운동이죠. 아닌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스쿼트는 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예요. 이 스쿼트는 하체 운동으로 전신 운동의 기초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이 스쿼트는 하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운동인데, 이 하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뇌와 신경 시스템의 활성화를 도와주게 돼요. 별다른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스쿼트는 이 본인의 체중을 이용해서 하체뿐 아니라 코어와 상체의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을 할 때는 우리 뇌는 여러 근육과 신경망을 동시에 조정하게 돼요. 그래서 뇌의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스쿼트도 본인의 몸 상태, 관절 상태, 근육 상태에 따라서 하셔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스쿼트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자세도 검색하시면 굉장히 바른 자세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바른 자세로 하루에 10회, 20회 본인의 상태에 맞게끔 늘려가면서 천천히 스쿼트를 실천하면 우리 하체 근육과 함께 체력 향상과 뇌 기능 유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운동 이외에도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신체 활동들이 있는데, 바로 손운동, 균형운동, 글쓰기를 통해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은 손운동이에요. 손은 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위인데 우리 애기들한테 하는 잼잼 있죠. 이 운동이 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뇌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자극할 수 있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손 운동에는 예를 들어 뭐 그림 그리는 거, 또 뇌랑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퍼즐 맞추기, 뜨개질, 바느질 굉장히 다양한 게 있죠. 손으로 하는 활동들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한 이 손운동은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뇌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두 번째 활동은 균형 운동이에요. 이 균형을 잡는 운동은 낙상을 예방하고 신체의 협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한 발로 서기, 태극권 같은 거고도 막 이런 식으로 한 발로 서서 하시죠. 이 태극권 같은 이런 운동들은 균형을 잡으면서 동시에 또 뇌도 자극해줘요. 이 균형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 코어도 같이 기를 수도 있고 공간인식 능력도 향상되고 치매 예방뿐 아니라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므로 노년분들한테는 특히 더 필요한 운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활동은 글쓰기입니다. 이 글쓰기는 우리 뇌의 창의성, 기억력, 집중력을 자극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인데요. 일기쓰기나 창작쓰기, 글쓰기 이런 걸 통해 우리 뇌의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인지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어요. 또한 펜을 잡고 글을 쓰는 데는 손의 미세한 근육까지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섬세한 영역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 뇌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상호작용을 하게 돼서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글을 쓰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에요. 혹시 일기나 글쓰기에 소질이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은 좋아하는 시집이나 문구를 따라쓰기, 필사하는 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자극도 주고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무엇을 써야 좋을지에 대한 걱정은 하시지 마세요. 자유롭게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이렇게 치매에 좋은 운동과 활동에 대해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치매를 악화시키는 습관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3살 뻘은 8까지 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버릇을 들여놓으면 고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말씀드리죠.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치매의 안 좋은 습관 꼭 알아두고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매 발병을 가속화시키고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습관은 집 안에만 있기예요. 우리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면 신체와 정신이 모두 늙어요. 활발하게 자극을 받질 못해요. 외출하고 사회적인 교류를 하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은 뇌를 자극하고 인지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부 환경에서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니 가급적이면 집에 있지 말고 자주 나가서 조금이라도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두 번째 습관은 가공 탄수화물 섭취예요. 빵, 떡, 과자, 국수 이렇게 가공된 탄수화물 음식은 혈당도 급격하게 올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반응도 촉진시켜서 뇌 건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도 미쳐요.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이나 단순당을 자주 섭취하면 우리 뇌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또 가공 탄수화물 식품들이 입에는 맛있죠. 근데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면 이제부터는 꼭 몸에 좋은 과일, 채소, 통곡물 이러한 건강한 식사를 통해 우리 뇌를 보호하는 거 잊지 말고 실천해 주세요.